안녕하십니까. 저는 교토에서 나가사키까지 800km를 대한민국과 일본의 관계 개선을 위한 기도를 하며 걸어가고 있는 최찬규입니다. 오늘은 후쿠야마라는 히로시마현의 후쿠야마까지 걸어왔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녹화를 해서 하는 게 좀 생동감이 있고 좋을 것 같아서 시도를 하려고 했는데, 지나가는 길에 시내 길에서는 너무 시끄럽고 사람도 많고 그래서 조용한 성을 찾아왔습니다. 여기 지금 성을 여러 군데 보셔서 소개를 해드려서 좀 지루하실지 모르지만 여기가 가장 조용하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뒤에 보이는 성이 후쿠야마 성입니다. 여기서는 오늘은 제가 저 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 후쿠야마라는 이 작은 마을이 우리 조선시대 때는 조선 통신사들이 지나던 길이라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조선 통신사 그러면 너무너무 잘 아시죠? 예, 여기 시내에서, 후쿠야마 시내에서 남쪽으로 한 15km 정도 내려가면 이제 그 세토 나이카이라고 해서 그 바다가, 시코쿠하고 접한 바다가 있죠. 그 우리 아까시에서 제가 큰 다리하고 아와지마 섬을 보여드렸던 그 바다입니다. 그 바다하고 연결되는 바다인데, 조선 통신사들이 여기를 지나가면서 그 항구가 도모노우라라고 작은 항구가 있는데, 그 당시에는 굉장히 좀 번성했던 항구입니다. 해외하고 다른 나라하고 무역도 많았었고, 또 제련소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철소가 있어가지고 그 인연으로 해서 우리 지금 그 경상도 포항시하고 자매결혼도 맺고 있고 그런 데입니다. 오늘 도모노우라 그 항구에 우리 조선 통신사들이 오갔던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조선 통신사는 그냥 사실은 꼭 조선시대에만 있었던 게 아니고 그냥 통신사라고 해가지고 고려시대 때에도 있었던 걸로 기록에 있습니다. 근데 조선시대 들어와서 이제 조선 초기에 나라 좀 사정 좀 잡아놓고 세종조에 들어와서 이제 그 외교 관계를 트죠. 그래서 그 당시에 명나라에게는 우리가 사대를 했고, 또 북쪽의 여진족이라든지 여기 남쪽의 우에 일본, 또 ryukyu 왕국,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오키나와, 거기는 이제 교린 정책을 썼죠. 그러니까 조선시대의 4대 교린이라고 할 때 4대는 명나라, 교린은 이제 일본, 일본, 여진족, ryukyu 왕국, 오키나와, 이렇게 하는 교린 정책을 썼던 거죠. 그래서 이제 4대는 우리보다 조금 위고 조공을 하는 거고, 우리가, 또는 교리는 조공을 받는 입장이 되는 거죠. 조선 초기서부터 임진왜란 전까지만 해도 그런 관계로 해서 한 6번 정도의 통신사들이 갔었습니다. 일본에서 오지는 않았어요. 우리 조선 측에서만 갔죠. 그래서 세종 때 4번, 선조 임금 때 2번, 이렇게 그 통신사들이 갔었죠. 세종 때 갔을 때는 다른 게 없고, 이유가 이제 그때는 왜구들이 너무 많이 이렇게 막 우리나라 남쪽 해안을 막 침범하고 제주도를 침범해가지고 와가지고 노략질을 해가고,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좀 하지 않게 해줘라 하는 이런 얘기도 하러 이제 왔었고요. 또는 그냥 이 나라를 좀 염탐도 하고, 그러니까 염탐이 아니고 정탐이죠. 그런 목적으로 이렇게 오고 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는 조선통신사 사건은 1590년도에 선조 임금 쪽에 그 황륜길, 그러니까 정사 그 통신사가 한 400명 내지 500명, 적게는 제일 적었을 때가 한 300명이었고요. 제일 많았을 때가 한 500명이었는데, 그 통신사 일행을 이끄는 정사가 이제 있고, 그 다음에 부사가 있고, 그 다음에 밑에 이제 서장관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 1590년도 선조임금 때 정사 황윤길, 부사 김성일이, 그리고 이제 서장관으로 허성이, 이렇게 해가지고 팀을 꾸려서 일본의 통진사로 왔다가 갔죠. 그래서 그 1590년에 떠나가지고 1591년에 돌아왔어요. 1년 만에 돌아왔어요. 그래가지고 임금한테, 선조 임금한테 보고를 하죠. 서인이었던 황윤길이는 전쟁은 꼭 납니다.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이랬고, 동인이었던 김성일이는 전쟁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전쟁은 안 납니다. 괜히 저 정사 황윤길이가 민심을 동요시키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고, 근데 같은 동인이었던 서장관 허성은 전쟁이 날 것처럼 보입니다 하고 얘기를 했죠. 그러나 그때 이미 그 가지고 온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국서에는 사실은 정명가도라는 명나라를 쳐들어갈 테니까 조선의 길을 좀 빌려다오 하는 말이 써 있었습니다. 그 1590년에는 뭐 다른 목적이 있어서 간 건 아니고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너무너무 이렇게 강하게 요청을 했습니다. 여러 번에 걸쳐서. 그래서 꼭 한번 통신사를 보내달라. 이제 전국을 통일했고, 또 자기가 이제 취임을 해서 이렇게 그 쇼군이 됐는데, 이제 국제적으로 지위를 좀 인정을 좀 받고 싶기도 하고, 이래서 그 요청을 했죠. 우리 선조 임금이 이제 통신사를 보내는데, 사실은 선조 임금은 가서 여기가 일본이 통일이 됐다는데 혹시 우리나라를 쳐들어올 것 같지는 않은지 한번 이렇게 조사를 해봐라 해가지고 이제 팀을 꾸려서 이렇게 보내게 된 거죠. 근데 그렇게 갔다 와서 황윤길이가 그렇게 전쟁이 날 것 같다고 보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선조 임금은 부사 김성일이의 말을 듣죠. 그래서 결국은 그 다음에 1592년에 임진왜란을 겪게 되는 겁니다. 사실은 나중에 부사 김성일이는 사실은 그때 당의 입장이, 동인들의 입장이 그래서 그런 거지, 사실 전쟁의 기미는 있었다고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임진왜란이 끝난 다음에 일본에서는 에도 막부가 들었으죠. 1603년에 에도 막부가 이제 성립이 되고, 조선에서는 1608년에 선조가 붕어를 한 다음에 광해군이 임금으로 등극을 하죠. 그렇게 해서 지나고 이제 광해군은 뭐 그동안 무너진 궁궐이라든지 불타버린 궁궐이라든지 복구를 하고 있는데 1607년 8년 이 당시에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대마도 번주를 시켜가지고 조선에 보내서 국교를 정상화하자 이러는 겁니다. 강력하게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광해군이 임진왜란 때 고생을 좀 했습니까? 아버지는 의주까지 도망을 갔지요. 분조를 해가지고 그냥 함경도서부터 전라도까지 뛰어다니면서 의병을 모아서 왜군을 무찌르는데 얼마나 광해군이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아직도 가슴속에는 커다란 응어리가 아주 철천지 왼수 같은 그런 우리 백성들을 유린하고 뭐 그때 뭐 뺏어간 게 좀 많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아직도 가슴에 남아있는데 국교를 정상화하자니 이게 말이 안 되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또 광해군은 임진왜란이 지나고 나서 그 고통을 겪고 나서 전쟁이 어떤 건지를 알았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광해군은 지금으로 말하면 국정원 같은 그런 조직을 운영을 했는지, 북쪽이라든지 이런 일본 이런 쪽에 정보통들이 있었는지 그런 것에 좀 밝았어요. 그래서 그래, 일본하고 국교를 정상화하자, 대신 우리가 요구할 건 요구하자. 그래가지고 이제 광해군이 이런 요구를 합니다. 임진왜란 당시에 일본 놈들이 우리 중종임금, 지금 여러분 서울에 가면 선릉역이 있죠. 거기가 선릉이라기보단 선정릉이 맞아요. 그러니까 성종임금 내외하고 중종임금이 묻혀있는 능인데, 일본 놈들이 중종임금의 묘를 파헤쳐가지고 능을 파헤쳐가지고 그래가지고 지금 사실은 그 중종임금의 능에는 시신이 없습니다. 그렇게 훼손을 해놨어요. 그런 것, 그때에 거기 그 능을 파헤쳤던 그 범인들을 잡아와라.
한양으로 데리고 와라. 뭐 이런 조건이라든지 앞으로 일본 우리 조선한테 유리한 그 조건들을 제시했는데 도쿠가와 마부에 이에야스는 그것을 다 수용을 하겠다고 이래가지고 결국은 1609년에 기유 약조를 맺습니다. 그때가 이제 기유년이기 때문에 기유년에 맺은 약조라고 해서 기유 약조를 맺죠. 그거에 의해서 1611년에 이제 다시 조선 통신사가 재개가 됩니다. 그때 굉장히 큰 인원이었어요. 한 450명 정도가 여기 일본을 다녀갔는데요. 그때의 그 450명 정도가 조선을 출발해서 일본에 와가지고 통신사로 왔다가 가려면은 보통 6개월에서 1년 걸리는데 그 경비를 전부 일본 측에서 댔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본에는 그때 당시에는 이제 행정구역이 번 체제로 이렇게 이루어졌는데, 번을 다스리는 다이묘들 체제로 이루어졌었는데, 그때 한 번에 1년 예산에 버금가는 그런 돈을 쓰면서까지 조선 통신사들을 초청을 한 거죠. 예, 초대를 해서 아주 국빈 예우를 해서 대접을 잘해서 그렇게 해서 보냈습니다. 이제 조선 통신사의 팀이 이렇게 꾸려지면 이제 궁궐에서 임금한테 하직 인사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부산으로 내려와서 배를 타고 쓰시마로 갑니다. 대마도로. 그럼 대마도에 그 번주, 소씨였던 번주가 안내를 해서 나가사키 옆에 있는 히라도 번으로 데리고 갑니다. 거기에 이제 가면 또 거기 번주가 또 안내를 해서 후쿠오카현으로, 후쿠오카현에서 조슈번은 여러분 잘 아시는 야마구치현, 지금의 야마구치현, 그러니까 아베 수상의 고향입니다. 그 조슈번에서 또 조슈번주가 안내를 해서 히로시마현에서 저쪽에 오카야마, 그리고 더 가서 히메지, 이렇게 해서 이제 교대를 하면서 이 우리 조선 통신사들을 아주 국빈 예우를 해서 대접을 해서 보냈죠. 여기를 통신사들이 오는 길에는 뭐 한 400명, 500명이 되면은요, 그 행렬이 한 200m가 넘겠죠. 한 300m 정도 될 겁니다. 그때는 길이 넓지 않아서 두 사람 정도가 이렇게 걸어간다고 쳐도 한 300m 정도, 200m 정도 떨어지겠죠. 거기다 뭐 짐 실은 뭐 수레까지 이렇게 하면, 뭐 그렇게 되면 그냥 그 일본 백성들이 나와가지고 그걸 구경을 하는 거예요. 구경거리가 됐어요. 그래서 그렇게 구경을 하고, 또는 여기 아까 말씀드린 도모노 우라 항구에, 거기 이제 그 절에서 여기 묵었었는데, 거기에 숙소에는 이 주변에 있는 문인들이라든지 예술인들, 이런 사람들이 그 숙소를 찾아와 가지고 조선 선비들의 글을 하나쯤 받으려고. 왜냐하면 그때 우리 조선 선비들의 글 실력이 여기 일본 사람들의 실력보다는 월등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글을 하나 받으려고, 또는 뭐 통신사들이 갖고 있는 작은 소품들, 이런 거를 선물로 받으려고, 이렇게 해서 그 백성들도 그렇고 여기에 지식인들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숙소를 찾아와서 그렇게 통신사들을 이렇게 대접도 하고 또 뭘 하나 받기 위해서 찾아왔다고 합니다. 물론 그때 받은 그 작은 선물들, 이런 것들이 지금 일본의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것들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백길로에서 오사카까지 가서, 오사카에서 교토까지는 육로로 해서 이동을 해가지고 갔었죠. 예, 그런 길로 갔는데, 그런 통신사들이 뭐 그 임진왜란 후에, 그러니까 에도 막부 시절에는 거의 다 그 막부의 쇼군이 취임식을 하거나 뭐 또는 막부의 아들이 태어났을 때 탄생 축하, 뭐 이런 개념으로 왔었죠. 그 일본의 이제 사학자들은 조선통신사는 조선에서 우리 일본에다가 조공을 한 경우다. 왜냐하면 우리 일본은 조선으로 간 적이 없지 않느냐. 그런 걸 보면 조선이 일방적으로 일본에다가 조공을 하기 위해서 다녀간 것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떻게 보면 뭐 구태여 틀린 말은 아니니까, 틀린 예는 아니니까 그대로 그냥 하라고 해도 모방하진 않지만, 그런데 이것은 상식적으로 보아도, 그럼 그렇게 우리가 조공을 하러 여길 왔으면, 아니 우리 경비로 와야지 왜 이 사람들이 그 막대한
수십억의 돈을 써서 이렇게 했겠습니까? 조공을 바치러 온 사람들한테. 우리가 중국에 가면, 중국에 가는 경비를 중국에다가 조공을 바치러 우리가 중국에 가면, 명나라나 나중에 임진왜란, 그러니까 1644년 청나라가 생겼을 때 거기에 조공을 바치러 우리가 가면 명나라나 청나라에서 우리 사신 일행한테 경비를 대줬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자비로 갔습니다. 근데 일본에도 그러면 우리가 조공을 바치러 오는 거였으면 우리 자비로 왔어야지, 왜 이 사람들이 그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초대를 했을 것이며, 또는 사신으로 만약에 우리가 왔다면 우리가 무슨 일이 있을 때 이렇게 오는 거지, 꼭 그 쇼군들이 교체돼 가지고 새로운 쇼군이 취임식을 할 때, 이럴 때 왔겠습니까? 이거는 순전히 그 쇼군들이 취임을 할 때 우리는 국제적으로 이렇게 인정을 받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조선통신사를 초대를 한 거였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일부 사학자들의, 일본의 사학자들의 말은 뭐 그냥 그대로 들어서 넘기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뭐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사실이니까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에도 막부가 사실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사무라이 뭐 칼싸움하고 막 전쟁해서 뭐 이러는 건 이제 지겹다. 이제는 우리는 문치주의로 가자. 옛날에 중국에 1200년대, 1900년대에서 1000년대, 1200년대 이때 당시에 송나라가 그랬죠. 우리 전쟁 이런 거 좀 하지 말고 문치주의로 가자. 문화를 꽃피우자. 그게 이제 일본도 그 에도 막부 시대 때는 문화를 꽃피우는 이런 쪽으로 이렇게 가서, 그 임진왜란이 끝난 다음서부터 한 250년 동안은 통신사가 왔다 갔다 하면서 평화를 이렇게 지키게 되었었죠. 그러면서 우리가 그 전까지만 해도 거의 주는 입장이었었는데, 뭐든지 주는 입장이었었는데, 이제는 좀 일본에서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도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왕조실록 초기에 보면, 그러니까 세종조라든지 뭐 이때 초기에 보면은 일본의 사신이 와가지고 뭐 대장경을 주십시오. 왜냐하면 일본에 있는 절이라든지 이런 데서, 또는 뭐 번에서는 어떤 대장경을 갖고 있으면 그게 굉장한 자랑거리였고 그 절의 위상이 높아지는 그런 경우였어요. 그래서 대장경을 달라고 그랬는데, 심한 어떤 사람은, 일본 사람은 사신으로 와가지고 대장경 목판을 달랜 사람도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이제 통신사들이 올 때는 이제 그런 대장경도 주기도 하고, 또는 인삼이라든지 호피 뭐 이런 것들, 붓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선물로 가지고 왔고, 여기서 갈 때는 뭐 여러 가지 이렇게 갔는데, 그때 당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뭐 고춧가루 먹은 지가 아마 그때부터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고추라든지 뭐 도마도 이런 거, 고구마, 예, 고구마 특히 아주 구황작물로는 아주 유용했던 거였죠. 고구마가 뭐 그런 것들, 또는 뭐 종이, 그런 것들을 이제 가지고 오기도 했죠. 그런데 이제 그때 당시에 왔다가 이렇게 조선 통신사로 왔다가 간 우리 조선의 선비들은 돌아가서 이제 꼭 그 견문록을 썼죠. 쓴 걸 보면 일본이 이렇게 잘 살 줄을 몰랐다. 하여튼 일본이 굉장히 그 발전되어 있는 모습에 놀라는 글들이 많이 보입니다. 그런 걸 보면 통신사들 그 그림 그린 것을 보면, 그때 당시에도 일본은 2층 집이 많았고, 지금은 뭐 거의 다 2층 집이죠. 예, 2층 집이 많았고, 그 길거리의 모습들이 좀 조선에 비해서 화려한 모습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우리 조선통신사는 이제 1811년 순조 11년이죠. 그때까지 12차례에 걸쳐서, 임진왜란 끝난 후에 12차례에 걸쳐서 통신사들이 왔다 갔다 왔었고요. 그렇게 통신사들이 왔다가 보니까 이제는 뭐 평화스럽고 이렇게 돼서 이게 별로 필요가 없을 것 같다. 그리고 이제 더군다나 에도 막부에는 1853년에 미국에서 이제 여기 와가지고 개항을 요구하게 되죠. 흑선이라고 해서 이제 시커먼 배가 와가지고 그 개항을 요구하게 되고, 뭐 그러면서 또 이제 1868년에 메이지 정부가 쓰면서
메이지 정부는 오히려 그때는 이제 친교하게 대등하게 지내는 게 아니고 정한론, 조선을 정복해야 된다는 이론이 대두되게 되고, 그것이 결국은 나중에 조선의 병합으로 이루어지는 어떤 이 과정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오늘은 조선통신사 이야기로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이제 여기서 후쿠야마에서 또 길을 떠날 텐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요즘 행복하게 지내고 계신가요? 저는 몸은 힘들고 발은 부러져서 아프지만 마음은 굉장히 즐겁습니다. 26명의 그때 1597년 당시에 이 길을 걸었던 그 26명의 성인들을 생각하면서 대한민국과 일본의 관계 개선을 기도하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걷고 있습니다. 나가사키까지 충분하진 않지만 최선을 다해서 걷겠습니다. 화이팅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